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족소음신경, 표준 명칭으로는 키드니 메리디안, KI 메리디안, 즉 족소음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랑은 족소음신경의 유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봉효 교수님하고 각 이제 경혈, 즉 족소음신경에 있는 경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리와 복부, 흉부에 경맥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경혈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맥, 족소음신경의 시작점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족퇴양 방광경이 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를 거쳐 뒷목을 통해 등,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발가락으로 유주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족소음신경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속에서 족퇴양 방광경의 기운을 이어받아 족소음신경으로 이어지며 그 족소음신경은 경혈점이 바로 발바닥에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경맥은 발바닥 안쪽 측면으로 나와서 안쪽 복숭아뼈를 휘감아 돌아 정강이의 안쪽 면을 따라 올라가고요. 무릎의 안쪽을 거쳐서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음부 주위를 지나 복부, 즉 정중선인 인맥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평행하여 상행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흉부를 거쳐 마지막 쇄골 아래에서 경혈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주를 하면서 족소음신경이기 때문에 신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주, 즉 경혈을 포함하고 있는 유주를 살펴보더라도 이 경맥이 지나가고 있는 곳에 다양한 증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아프다, 또는 발바닥에서 열이 난다, 그리고 발바닥 쪽에서 특이한 감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족소음신경의 기의 흐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학 이론 중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발바닥에서 열감을 느끼는 그런 환자들을 일컬어서 신음허라는 명칭으로 바로 이 경맥이 발바닥 아래를 유주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 안쪽이 아프거나 또는 정강이 안쪽 중에서도 제일 안쪽, 또 무릎에서도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붓고 아프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족소음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아울러서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맥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체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의 흐름 구조이기는 하지만 안으로는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에 있어서도 우리가 족소음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의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이 족소음신경에 반응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무릎을 지나가는 경맥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족걸음 간경이라든지 또 족소양 담경이라든지 2개의 경맥의 유주대에서 더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다 익히고 나면
인체의 어떤 부위도 다 6개의 경맥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릎도 앞, 뒤 측면, 또 측면에서도 바깥 측면, 안쪽 측면에 따라서 관장하고 있는 경맥이 다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즉 앞에 있는지, 바깥쪽 측면에 있는지, 안쪽 측면에 있는지, 또는 뒤쪽에 있는지, 또 안쪽 측면이라 하더라도 안쪽의 앞쪽에 있는지, 안쪽에 뒤쪽에 있는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지배되는 경맥이 다르기 때문에 침을 이용해서 무릎의 통증을 치료할 때도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겠죠. 발목도 6개의 경맥이 흐르고 손목도 그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을 지나가고 있는 경맥들도 이렇게 경맥에 따라서 지배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경맥의 문제로 귀속시키고 그 경맥의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 치료의 목적은 결국은 각 소속 경맥의 기 흐름을 원활하게 운행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족소음 신경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은 보시다시피 다리에서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체의 체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경혈들이 모두 복부에 존재를 합니다. 이 복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족소음 신경의 체간에서의 자극은 주로 복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족소음 신경은 복부 쪽으로 경맥의 기가 흐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체간 안쪽에 족소음 신경의 유주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리 안쪽으로 올라온 족소음 신경은 앞으로는 경혈이 있는 복부에 경맥 유주로 진행을 하지만 경혈이 없는 체간 내로 흐르는 또 다른 경맥의 유주는 척추로부터 해서 척추 안쪽을 따라 척추 위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척추 안쪽으로 유주하고 있는 이 경맥이 족소음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리가 아플 때 3가지 경맥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척추의 정중선을 지나가고 있는 동맥입니다. 그래서 척추의 정중선, 즉 인체의 뒤쪽 면에 척추 정중선을 지나가고 있는 동맥은 허리 통증에 많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척추의 정중앙선을 지나고 있지는 않지만 척추의 바깥쪽으로, 즉 인체의 등 쪽에 척추에서 떨어져서 양쪽에 척추 귀리끈을 지나가며 족태양 방광경이 유주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에서 또한 살펴봐야 하는 경맥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척추 안쪽으로 흐르고 있는 족소음 신경의 유주입니다. 족소음 신경은 동맥이나 족태양 방광경처럼 체표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척추의 안쪽을 유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뻣뻣해서 굽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허리가 굽어서 통증이 생기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를 주로 펴지 못하는 경우,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허리 통증의 유형이 될 것이고,
허리가 뻣뻣해서 숙이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다발하는 경우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인들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통증, 즉 신허로 인한 요통인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장부의 기능 이상으로 오는 통증이라기보다는 근육의 과다한 사용이라든지 근육에 무리가 있어서, 즉 경근에 무리가 있어서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굽히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굽어져서 잘 펴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안쪽에 있는 경맥의 유주를 원활히 소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또한 이것이 진단으로 변증명으로는 신어요통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인체의 등 쪽에 있는 경근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인 경우는 동맥경과 족태양 방광경을 이용해서 허리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같은 허리 통증이라 하더라도 나타나는 양상과 또는 장부 기능의 이상 여부 또는 장부 기능의 이상 여부 없이 단순히 경근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요통의 경우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인체에 분포하고 있는 경맥이 어떻게 유주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맥에 존재하고 있는 경혈을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세세히 경맥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경맥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침구 치료가 적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 경맥을 이해를 할 때 또는 경혈학을 이해를 할 때 경맥의 흐름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맥 위에 있는 경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암기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족소음 신경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족소음 신경은 경혈의 위치만 가지고 경맥을 이야기를 하면 척추하고의 관련성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혈이 있지 않은 다른 노선, 즉 인체의 체강 안에 흐르고 있는 경맥의 또 다른 유주까지 이해를 해야 신장과 관련된 여러 질환, 또 신장과 관련되어서 인체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경맥의 유주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족소음 신경을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동맥, 인맥,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쭉 계속 경맥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경혈이 존재하고 있는 경맥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경맥에 존재하는 경혈이 인체의 내부로 흐르는 또 다른 유주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인체 내부로 흐르고 있는 족소음 신경은 주로 신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또한 방광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신과 방광이 장부에서 표리 관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 경맥이 또 증명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경맥을 이해한다는 것은 경혈이 존재하고 있는 체표의 경맥뿐만 아니라 경혈이 존재하지 않는 인체 내부의 경맥 유주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봉효 교수님께서 각 경혈의 취혈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족소음 신경의 경혈들 중에서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취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은 족소음 신경의 기시혈이고요. 그리고 모든 정혈들이 다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끝에 있는데 용천혈만 예외로 손가락, 발가락 끝이 아닌 발바닥에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천혈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자, 발바닥에 있는데요. 발 뒤꿈치 끝과 두 번째 발가락 끝을 이은 가상선을 5등분을 했을 때 전방 5분의 2 지점, 이렇게 보통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저구를 했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함몰 지점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함몰 지점이 바로 용천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 끝을 제가 기준선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천혈을 직자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발가락의 중족골, 메타타살 뼈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자하지 않고 천자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발등 쪽으로 침을 뺄 경우에는 자침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 2지 사이에 족골음 간경, 태충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3지 사이 족양명 위경에 함곡혈로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임의용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렸을 때 움푹 함몰되는 이 함몰 지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네, 용천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두 번째 경혈인 연곡혈입니다. 연곡혈은 족소음 신경의 형화혈이고요. 형혈이다 보니까 체온의 변화가 아주 심한 증상이 있을 때 자주 쓰는 그런 경혈입니다. 연곡혈은 이제 발바닥에서 시작해 가지고 종아리 안쪽으로 족소음 신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발바닥을 벗어나서 발 안쪽으로 들어온 족소음 신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경혈입니다. 발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중족골 첫 번째 메타타살 뼈가 있고요. 이 중족골 뒤에 보면은 그 설상골 큐네이폼이 있고요. 그 설상골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나비큘라 주상골이 있습니다. 연곡혈이 어디 있냐 하면 설상골과 주상골 사이에 이 두 개의 뼈 사이에서 뼈와 근육 사이, 우리 책에서 적배육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적배육제라고 하는 말이 발 안쪽이 됐든 바깥쪽이 됐든 뼈와 근육 사이를 적배육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뼈와 근육 사이 라인에서 설상골과 주상골 사이 경계선과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연곡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곡혈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족골이 여기서 끝나고요. 중족골 뒤에 바로 붙어서 설상골이 나옵니다. 네, 설상골 바로 뒤에 주상골이 나오지요. 자, 여기가
설상골과 주상골 사이에 이 경계선이 됩니다. 그러면 요 뼈와 근육 사이 요 적배육제 라인과 두 개 뼈 사이에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연곡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곡혈에 자침해 보겠습니다. 네, 연곡혈에 자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세 번째 태계혈입니다. 네, 태계혈은 족소음 신경의 수토혈이면서 동시에 원혈이 되죠. 발목 관절에 있는 경혈입니다.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에 있는 반대편에 족태양 방광경의 골륜혈과 안팎 내외로 상대가 되는 혈인데요. 골륜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태계혈과 골륜혈이 서로 아킬레스건 바로 앞에 위치한 그 안팎의 경혈들인데, 증상이 심한 경우에 태계에서 골륜 쪽으로 또는 골륜에서 태계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태계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태계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복숭아뼈의 최고점에서 수평으로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 수평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발목 관절이 인체에서 중요한 6대 관절 중에 하나죠. 수시로 접히기 때문에 관절에는 항상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숭아뼈의 최고 높은 꼭지점에서 이 발목의 주름을 따라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이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가장 깊이 함몰되는 지점, 여기가 바로 태계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이러한 치열 방법을 썼을 경우에는 골륜혈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태계혈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깊이 함몰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자침 방향은 태계혈의 경우에 바깥쪽 복숭아뼈를 향해서 자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인데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바깥쪽에 있는 골륜혈 쪽으로 침이 나오도록 할 경우에는 자침 방향을 복숭아뼈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바로 앞으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자침을 해야 투자가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 네 번째 대종혈입니다. 대종혈은 족소음 신경의 락혈이죠. 그래서 대종에서 락맥이 갈라져서 효리가 되는 반대편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 쪽으로 락맥이 지나가는데요. 그 락맥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있는 경혈, 그 락혈이 되겠습니다. 네, 대종혈을 치혈을 할 때는 다섯 번째 경혈, 그러니까 수천을 먼저 치혈을 하고
태계와 수천을 이용해서 대종혈을 취혈을 하는데요. 태계혈은 안쪽 복숭아뼈의 최고점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함몰처가 태계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태계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약 1천 정도 내려갔을 때 요 종골 칼카네우스 뼈가 나오면서 걸립니다. 그럼 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럴 때 태계에서 손가락으로 안압을 했을 때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이 종골 칼카네우스에 딱 걸리는 지점, 여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5번째 족소음신경의 극혈 수천혈이고요. 태계혈과 수천혈 사이에 중간 지점, 그러니까 태계에서 약 0.5천 정도 아래에 위치해서 최대한 아킬레스건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 텐던 바로 앞에다가 취혈을 하면 여기가 대종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족소음 신경의 그 유주 경로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족소음 신경이 발바닥에 용천에서 시작해서 발 안쪽에 연곡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다리 안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 그러니까 이 안쪽 복숭아뼈 뒤편에서 한 바퀴 고개를 하듯이 이렇게 빙 돕니다. 그 족소음 신경 유지 경로에 보면 이렇게 이 족근부를 지배하기 위해서 족소음 신경이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주 경로에 의하면 태계를 지나서 대종을 지나서 수천 조회를 지날 때 이렇게 원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계와 수천 사이에 요 수직선 라인에서 뒤쪽에 최대한 아킬레스건 쪽에 바짝 붙여서 취혈을 하는 것이 대종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종혈에 자침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계를 잡고요. 태계와 수천 사이에서 중간 높이에서 뒤쪽으로 가서 아킬레스건 바로 앞에 대종혈이 위치합니다. 네, 여기가 대종혈입니다. 대종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음 신경의 5번째 경혈인 수천혈입니다. 수천혈은 족소음 신경의 극혈이죠. 그래서 통증성 질환이 있을 때 잘 쓰는 경혈입니다. 수천혈의 위치는 복숭아뼈 뒤편에 태계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발바닥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종골 칼카네우스 뼈가 나오면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 뼈 바로 위에 종골 상연에 있는 경혈이 수천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천혈에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를 잡고요. 태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뼈에 걸리면 여기가 수천혈입니다.
수천혈에 자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소음신경의 6번째 경혈인 조해혈입니다. 네, 조해혈은 족소음신경과 음교맥이 만나는 팔맥 교회혈 중에 하나죠. 열결과 짝이 되어서 호흡기 질환에 잘 쓰는 그런 경혈입니다. 네, 조해혈의 위치는 족태양 방광경의 신맥혈과 마찬가지로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해혈에 심자를 하게 되면 침이 발목 관절 안으로 삽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해혈을 취혈할 때는 이 침이 발목 관절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발목을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서 어느 각도로 들어갔을 때 이 발목 안으로 침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면서 취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조해혈을 취혈해 보겠습니다. 복숭아뼈 최고점이 있고요. 이 복숭아뼈의 최고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이 복숭아뼈는 이 위에 있는 종아리뼈, 우리가 흔히 정강뼈, 촛대뼈라고 부르는 경골, 티비아가 있고요. 이 경골과 복숭아뼈는 같은 뼈지요. 이 뼈하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 있는 이 커다란 뼈, 종골, 칼카네우스하고 이 두 개 뼈 사이에 있는 것이 조해혈인데요. 복숭아뼈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복숭아뼈가 끝나자마자 발목 관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환자의 발목을 움직여 보면 여기가 관절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조해혈입니다. 그러면 조해혈에 취혈해 보겠습니다. 네, 조해혈에 취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족소음신경의 발목 이하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